예, 10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반전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밀려갑니다. 지수는 11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4.3%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황해설 특집으로 긴급 시장 진단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사실 특별히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급락하는 증시 이유가 무엇인가? 코스피 그러면 지지선은 어디쯤일까? 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먼저 시장 급락의 이유부터 진단을 좀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무섭게 하락한단 말이죠.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간만에 네. 이 정도 변동성은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코로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무서운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변동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락은 한 3주 전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주 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요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조금 이례 없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2주 전에는 알파벳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키워지면서 빅테크 전체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군들은 일정 정도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FOMC를 거치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경기 민감주들도 급락 전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경기 민감주들이 급락 전환하면서 증시의 낙폭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현재 국면은 우리나라 시장만의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안에 흐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꽤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하락이 사실 이번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작년 가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한 10월쯤에 이제 주가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올해 4월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의 하락을 코로나급에 비유하는 건 좀 강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작년 가을의 하락이라든지 아직은 그 정도 내지는 그 언저리로 대충 그 태풍의 급 정도를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간의 변동성은 조금 네. 커진 느낌이고요. 예. 전체적인 근 흐름에서 보면은 코로나 같은 그렇게 시장의 모든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유나 이슈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향후 진로들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을 앞두고 사실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은 일경국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쁜 거예요?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실제로?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실적을 가지고 현재 증시의 하락을 좀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충분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약세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약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되게 이례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ARM이나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가이던스 자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 특히 현재 이 AI 랠리 국면에서 주가 상승의 실질적인 캐탈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의 캐펙스 역시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거든요. 캐펙스가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단기에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군에서의 의미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국면의 증시 약세 요인은 다른 쪽에서 뭔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 캐털리스트라는 단어를 가끔 쓰시는데 그 이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촉매입니다. 촉매. 그러니까 뭔가 좀 가다가 팍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우리가 모멘텀이라고도 하는데 모멘텀보다 강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이제 캐털리스트라고 하고요. 실적은 그러면 실적이 지금 시장의 하락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부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사실은 FOMC 7월 FOMC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하면서 주가가 좋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죠? 하루 정도 네. 좋았나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도주군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경기 민감주들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FOMC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이후에 경기 민감주의 약세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번 조정 국면에 가장 설명력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시점부터 보다 확실하게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이유를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FOMC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 그렇습니다. 9월 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줬고, 인하 가능성도 1회에서 2회 정도가 3회로 좀 증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전날 바로 이제 BOJ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BOJ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던 엔달러의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락 상황으로 FOMC를 거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간 거죠. 정말 가파라 160엔 위에서 그죠? 제가 보는 건 162엔에서 지금 146, 15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가파른 하락 엔화의 강세입니다. 네, 2주간의 하락으로 지난 반년 이상의 상승을 다 되돌리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면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증시 국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딩의 급격한 청산에 따라서 단기에 집중된 유동성 위축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문제라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엔달러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사실 주도주구는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BOJ와 FOMC를 통과하면서 엔달러의 하락이 더 급격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견조했던 경기 민감주의 하락까지 본격화되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그런 흐름은 미국 내에서의 흐름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전체까지, 오늘 보면 우리나라는 4%지만 아까 봤더니 니케이는 한 6% 정도 약세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에 따른 유동성 위축이 증시 하락으로 가장 설명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규모를 알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지금의 현상은 단기 금융 유동성의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역대급으로 인류 역사상 사실 가장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유동성에 의한 그런 자금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끌어내리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딩은 단어 자체가 어렵죠. 로직은 이런 겁니다. 제가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금리가 하락할 걸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9월에? 그럼 실제 금리가 내립니다. 금리가 내리면 미국 통화인 미국 금리가 내리고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럼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죠. 그래서 저가의 엔을 빌렸던 트레이딩, 그거를 청산하는, 그거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흔들었다. 이걸 참 언제 이게 어느 정도 청산이 됐느냐를 알면 좋은데 지금은 알기 어렵다. 엔화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 돌리느냐, 여기 이제 그 관건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의 설명 요인으로 본다면 시장의 1차적인 안정 시점은 엔달러의 안정 시점과 맞물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엔화 환율이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돼서요. 146이니까 160에서 150개고 140대 중반 갔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다시 돌릴 가능성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다음 경기 침체, 소위 리세션의 공포인데요. 지표들은 그전에도 오셨을 때도 ISM 서비스 지수랑 조금 부진한 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건 경기 침체의 전조인가 아니면 과도한 시장의 우려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용보고서 자체는 좀 네. 쇼크로 볼만한 네. 것 같아요. 특히 거슬리는 게 원래 좀 잘 안 움직여야 하는 실업률이 지난달에 4.1%였는데 0.2%나 오르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쇼크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 많이 와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고용시장은 둔화될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큰 쇼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가 이게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 고용보고서 수준을 가지고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뭐 경기 침체로 가기 시작한다.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계속 물가만 걱정하다가 갑자기 이중 책무라고 하죠. 이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네. 이거 두 개를 갑자기 강조하기 시작한 걸 보면 아 경기 침체 리스크가 조금 다가오기 시작했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FOMC 이후에 FOMC 이후에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금요일까지의 금리의 흐름을 보면 엄청난 급락 상황이 미국 금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오른편이 장기물 금리고 왼편이 지금 단기물 금리인데요. 오른편의 장기물 금리의 하락폭보다 왼편의 단기물 금리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래 공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럼 장기물이 더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장기물의 급락이 훨씬 더 네. 크게 나타났어야 하는데 네. 지금은 단기물의 급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현재의 금리 하락 상황은 경기 침체가 보다 더 좀 뚜렷해지니 연준의 통화 정책이 보다 더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한 그런 금리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올해 내 남아있는 FOMC에서 계속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할 때 증시가 엄청나게 환호했던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것도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왼편에 제가 이제 그 2년물 금리입니다만 네. 제가 빗금으로 쳐놓은 부분이 금리가 강하게 하락을 했을 예. 시점이었는데요. 요때 S&P 500이 어땠냐면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쳐놓은 그 구간입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래서 현 국면은 경기 우려에 따른 증시 하락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는 일본 엔화 금리와 맞물리면서 엔달러의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엔캐리의 청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제가 100% 맞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설명력 있게 이쪽을 대봐도 가장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다라면 앞서 우리가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짤 때 일단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엔달러의 환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은 뭐 지난 금요일 날 100포인트가 떨어지고요. 오늘도 1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정말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김진 이사님과 시장 진단 오늘 좀 깊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계속 그동안도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동향 금리를 보고 있었잖아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이 우호적이니까 예. 긍정적으로 기대하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주가가 급락한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뭔가 차분하지 않다는 거죠. 차분하지 않은 네, 거고 네, 네. 여기서 이제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을 한 네, 것처럼 네. 보여진다 이렇게 네. 생각이.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을 건드리고 네. 장기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러면 소위 이제 이 좀 시장이 좀 여러 변화들과 좀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9월에 금리를 내리고 계속 내릴 거고 소위 이제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혹은 9월 전에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런 금리나 경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파월은 지난주 FOMC에서 예. 50bp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그때하고 때문에. 또 며칠 상황이 좀 그렇죠. 달라졌잖아요. 네, 또 특히나 이렇게 파월이라는 사람이 워낙 데이터 디펜던트한 음. 사람이고 사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게 모두한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거도 앞두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래서 증시 안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실 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되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 이걸 빨리 해야 된다라고까지 할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FOMC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이고 그 정도로 일단 할 것 같고 긴급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빅컷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월가는 뭐 빅컷에 뭐 거의 다 힘을 실었던데요. 글쎄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빅컷 예. 그렇다. 아직은 저는 거기까지는 그 말씀은 네. 동의하는 게 월가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압박을 넣고 네, 있는 네. 거죠. 7월에 금리 내렸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제 네. 앞으로 얼마 없는데 네. 긴급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8월 22일, 2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9월까지의 FOMC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시장에 지금 사실 우려인데요. 잭슨홀에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있고 지금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 금지 기간 블랙아웃이 끝났기 때문에 네, 또 몇 분이 나서가지고 그러게 안 좋네 뭐 비컷도 고려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시장이 조금 또 안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얘기 AI 쪽으로 조금 하고 시장 전략 할게요. 어쨌든 시장에 지금 AI의 혁명, 네, 그걸 주도하는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큰 변동성과 함께 금요일 급락, 게다가 금요일 장 끝나고 지금 새로운 신제품 블랙웰의 납품 지연 우려가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네, 엔비디아를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시장에 잣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일단 요 기사가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을 좀 끌어내리는 예.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늘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무도 몰랐을까? 이미 그것 자체도 이 지금 진행되는 주가 하락에는 좀 충분히 녹아있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게 시장을 보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뭐 또 주말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또 뭐 미국 은행주를 팔았다. 네, 애플도 많이 줄였고. 예, 애플도 네. 많이 줄였다. 근데 뭐 이런 얘기 있어서 항상 하락을 하면 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노이즈가 더 증폭되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네. 그냥 시장 하나에만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우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이야기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주도주의 추세가 끝나면 그러면 시장은 실제로 이제 추세가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주도주의 추세가 끝났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잘 봐보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의 추세가 깨질 것 같은 논리는 아직은 없다. 하지만 이제 나타나는 형태가 중요할 텐데요. 네. 그 형태를 보면 아주 핵심적인 종목들을 제외하면 곁다리에 있는 반도체들은 일단 좀 추세가 대부분 좀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사실상 대세 상승이 종료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를 이거는 아주 장기 추세도 아니고 올해 내 추세인데 이 추세를 조금 쉽게 보시라고 제가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예. 저는 추세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아주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울기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올라왔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의 하락이 나오면 이건 추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고 변곡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올라왔던 기울기가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확실한 변곡점이 발생했다. 추세의 이탈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의 주식들을 조금 길게 장기간의 추세로 제가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네. 보여드리는 거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추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도 단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습니다. 네,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이게 완벽한 훼손 상황이냐라고 보면 이건 아직까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국면은 대세 상승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저는 두 개의 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끈은 엔비디아라는 것 그리고 빅테크의 추세라는 것 이 두 개의 끈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결국 이번 주부터는 뭐 변동성은 이번 주에 더 많은 이야기 때문에 등락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세 상승이 네. 유지될 거냐 아니면 종료될 거냐 이거에 분수령에 와 네. 있고 대척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럼 제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주도주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상당히 조정받았지만 완벽한 훼손으로까지 아직 보기에는 볼 필요는 없다. 네. 경기 둔화도 아직 본격적인 둔화에 들어갔다고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100포인트씩 빠지는 이런 장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전략.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갑자기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화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현금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에는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걸린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수령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회 비용보다는 손실의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하는 전략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높은 현금 비중,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 투자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의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내 주식이 다음 국면에서 좋은 주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다음번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주식 비중은 아주 극단적으로 좀 많이 낮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참에 글로벌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나 이 빅테크들을 조금 가지고 대세 조금 사보면서 대세를 판가름해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황 해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과 함께 평상시보다 길게 시장의 최근 흐름들, 하락의 이유들, 중요한 거 맥락을 짚어보면서 포인트 잡았습니다. 이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